안녕하세요. 샤랄라TV 박세정입니다. 오늘도 세계 패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디자이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말씀을 안 드리고요. 몇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1번, 샤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디자이너야말로 옷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꾸띠르에다. 다른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디자이너일 뿐이다. 2번, 이 디자이너 브랜드는 1917년에 창립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3번, 크리스천 디올 그리고 삐에르 발만과 함께 1950년대 패션을 이끈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제 전 영상을 보셨으면 뭔가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4번, 오드리 헵번과 샤랄라가 있었던, 그래서 그녀의 의상을 도맡아 만들었던 휴베르트 드 지방시가 이 디자이너 밑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5번, 이 디자이너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하하!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발렌시아가 생전의 컬렉션과 비슷한 의상을 입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옷을 쉽게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옷 중에 나름 꾸디르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옷을 입어봤습니다. 발렌시아가는 1895년 스페인의 게타리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샤넬보다는 12살이 어리고 디올보다는 10살이 많은 거죠.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렌시아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발렌시아가는 어릴 때부터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마드리드에서 휴가를 왔던 카사 토레스 휴작 부인인데요. 그분이 자신의 옷을 맡겼다가 발렌시아가가 거의 똑같이 재현해내는 걸 보고 와, 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렌시아가가 패션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렌시아가가 12살이 되던 해 산세바스찬 부티크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발렌시아가는 22살이 되던 1917년 그의 첫 번째 컬렉션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스페인에서 발렌시아가의 첫 번째 패션 하우스가 창립을 하는데요. 그의 의상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페인의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 발렌시아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스페인의 사업을 접고 파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 오픈한 발렌시아가 패션 하우스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디올의 뉴 룩이 패션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힙과 가슴 라인을 강조하고 허리를 확 조이면서 이 풍성하게 풀 스커트로 내려가는 이 디올의 뉴 룩은 곡선이라는 키워드로 여성의 몸매를 한껏 드러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렌시아가는 거의 디올과는 정반대되는 스타일의 컬렉션을 내놓거든요. 몸매가 드러나지도 않고 이렇게 박스 형태로 둥글둥글하게 의상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에그코트 또는 피콕 테일 드레스 같은 걸 보면 디올의 뉴 룩과는 거의 정반대의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옷감을 사다가 이렇게 재봉틀로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으셨는데 저는 그 옷을 보자마자 발렌시아가 에그코트 아니야? 막 이렇게 느끼면서 어머니께서도 나랑 같은 그런 샤랄라가 있으셨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냥 어울리는 의상을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해요.
세계 2차 대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옷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래 매장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발렌시아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50년대 패션을 함께 이끌었던 디올이 그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샤넬이 발렌시아가야말로 옷의 모든 제작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진정한 꾸띠리에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렌시아가는 언론에 대한 반감이 심했다고 해요. 그의 패션쇼에서 언론 취재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샤넬이 이 사교계와 언론계 사람들과 엄청난 인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발렌시아가보다 성공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초보 배우였을 시절에 발렌시아가를 찾아가서 영화 의상을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렌시아가는 한 칼에 거절을 하고요. 나중에 지방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드리 헵번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아마 이것도 언론계나 대중예술계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샤넬 특집에서 제가 이 얘기 해드렸었죠. 1900년대 초반만 해도 파리 시내에 공방이 한 300개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60년대 들어서면서 한 50곳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이 장인들이 공들여서 만들었던 오뚜꾸띠르보다 기성복이 사랑받는 시대가 60년대에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발렌시아가는 이 변화의 흐름에서 도태됐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발렌시아가 스스로 철학을 굽히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발렌시아가 꾸띠르 하우스는 1968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가 사망하면서 86년까지 이 브랜드는 세상에서 잊혀집니다. 1986년 자케 보가트라는 회사가 발렌시아가의 판권을 사들이면서 발렌시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겨우 숨만 이어가다가 1997년 니콜라스 게스키에르가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이 되면서 발렌시아가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발렌시아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모터백을 만들었고요. 이후 한 1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왕이 수석 디자이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왕은 딱 3년 동안 일을 하고 거의 쫓겨나듯이 발렌시아가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산더 왕 덕분에 발렌시아가가 약간 이 스트릿 패션의 샤랄라를 가미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의 컬렉션은 너무 상업적이었다고 비판을 받았고요. 또 알렉산더 왕의 컬렉션이 거의 무채색 중심이어서 분위기를 너무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렌시아가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게 된 건 아마 이 사람 덕분일 겁니다. 바로 알렉산더 왕 이후에 수석 디자이너가 된 뎀나 바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베트멍이라는 브랜드의 창립자인데요. 한마디로 이 힙한 패션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발렌시아가에 들어와서 2015년에 큰 로고를 옷에 확 박아버리거든요. 원래 이 보통 명품 브랜드들은 로고를 크게 넣는 걸 좀 촌스럽다고 여기는데 뎀나 바질리아는 로고를 크게 넣고 밑에 물결 무늬까지 넣어버립니다. 무시당할 줄 알았지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양말 같은 신발, 스피드 러너도 크게 유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어글리 슈즈를 만들게 되죠. 어글리 슈즈의 원래 이 발렌시아가 출발명이 트리플 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렌시아가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패션 업계에서는 이 뎀나 바질리아가 발렌시아가의 꾸띠르적인 철학과 현대 상업성을 잘 접목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렌시아가의 꾸띠르적인 철학이 이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옷을 사게 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니까요. 샤랄라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은 디올과 샤넬이 극찬을 했던, 어쩌면 그들의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인정하는 경쟁자였던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엄청 샤랄라한 디자이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